네, 매주 수요일 든든한 분들입니다. 기자들의 눈 두 분 모셨는데요. 구교영, 김은지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진짜.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죠. 네. 이 구도 어색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정주 오늘만 살고 죽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 서울말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두 분이 원래 제가 이 두 분 이 명 앵커들의 시사인 제가 그 월간 브리프 그러니까요. 나가고 네. 하는데 화려하게 골을 넣고 가시거든요. 항상. 네, 제가 여기 가서 막 패널로 주요 뭐 드리블 날아다니세요. 네. 네, 저희 사실은 안필드 요즘 이정주 기자의 몸값이라는 게 정말로 상향됐고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정주 팬들이 정말로 숫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맞아요. 농담으로 외모 품평을 했는데 야 우리 정주가 일어나면 키가 얼마나 크고 잘생긴 줄 아느냐 네. 이런 식의 변호하는 분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괜찮죠. 정말 그야말로 네. 시사업계에 이정주 네. 팬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너무 같습니다. 띄우지 마십시오. 네. 장동희 대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쪽에 빠져가지고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광고를 먼저 광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것도 역시 예. 앵커의 이 예.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합니다. 광고. 알겠습니다. 비교원. 예. 인터넷 비교원 먼저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 지금 1670-2571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힘드네요. 굉장히 신뢰감 있는 목소리예요. 우리 옆에 구경 들어보니까. 기자 진짜 잘합니다. 광고 요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광고 제일 잘해요. 예.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죠. 힘듭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또 달려야 됩니다. 자, 지금. 네. 동키크림. 네, 이거 시간이 흘러도 가장 해봐야 빛나는 날은 되거든요. 오늘. 디어 오늘의 동키크림. 어느덧 30대 두 분 한번 써보세요. 네, 제가 비교해 사용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동키크림. 어느덧 30대를 지나 시간이 얼굴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지금 디어 오늘을 위한 디어 오늘 동키크림을 시작할 때입니다. 매일 쓰는 크림 하나가 오늘의 피부를 결정합니다. 별점 4.9, 리뷰 4,000개 돌파,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 완료. 유럽에서 화이트 골드라 불리는 동키밀크를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피부 고민 감추지 마세요. 우아한 광채로 속부터 채워보세요. 바르는 순간 쫀쫀한 보습 코팅막이 지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동키크림 3개 세트 52% 할인 56,160원 56,160원. 빠르게 주문 원하시면 아래에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로 동키크림 문자 보내주세요. 바르고도 광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네, 이거 일단, 진짜 보세요. 전화를 하세요. 환불해달라고. 아니 저는 확실해요. 보지 않으세요? 오. 진짜 차이 나죠. 아니 그러네요. 광채가 네. 어마어마하네 보니까 네, 보습 차이가 효과가 진짜 많아요. 눈으로도 그래요. 확인이 됩니다. 네, 저렇게. 네, 동키크림. 저희가 이제 바른 손하고 안 바른 손 손등을 좀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차별화가 명확하게 된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겨울을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광고요죠. 중요하죠. 상당하게 이제 보습이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키크림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야, 이거 집 비운 장윤선 진행자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1일 알바가 몇 제가 오늘 많이 명입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또 이런 앵커의 그 광고를 배우는 굴욕적인 이걸 당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원고가 없는데 와 보습 이런 거. 겨울 같은 그럼요. 날씨에. 와야죠. 예. 얼굴에도 바를까요? 혹시? 훌륭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구경 기자 그 경영 TV 갔을 때 가장 저한테 맨 쳐다보던 게 그 탈모.
예, 탈모 병원 할 때 저를 마지막에 지그시 쳐다봐요.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댓글창에 자본주의 패널들이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른 본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본론 가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윤리 진짜. 요거 먼저 다루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전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예. 프리스타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 단계하면 이정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하면 또 이정주고요. 예. 사실 이정주를 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회와 이제 진행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섞어서. 토론자를 섞어서 예. 이렇게 예.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네. 코너는 제가 그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받는 기자들. 예, 예. 질문 받는 기자로. 근데 예상하셨어요? 윤석열 씨 바로 들어오시네요. 사형 구형이 나오는 날 동시에 될 거다.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사형구형 당시에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어제 그 구규현 기자가 맞아요, 네.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 언제 되냐고. 예, 느낌 예.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제가 1월 물어본 말에 거죠. 무조건 네. 해결된다. 1월 말까지. 1월 말이면 저는 이제 생각보다 최고위까지 빠르네요. 포함해서 1월 그러니까, 말이라고 네. 했는데 이게 오늘이었냐, 그러니까 어제였냐. 예. 이게 솔직히 여기까지는 몰랐죠. 근데 제명인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오늘 새벽에 결정이 됐고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그쵸. 거기 때문에 이제 곧 된다 이렇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요- 제명인 거. 제명인 거요. 사실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인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제명 절차에 대해서 너무 이게 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그게 뭐냐? 아, 그래요? 예. 네. 그 어떤 분이 했냐면 생각보다 그 이 제명 절차가 마치 장동혁이나 태극기에서 으아 제명하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 친한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줘야 돼. 친한계를 위해서. 오히려. 오. 왜냐하면 이걸 애매하게 목을 달아놓잖아요. 친한계가 이도저도 선택을 못해요. 아. 이 사람들도 버릴 때 버려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버리고 싶어도 버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 제명이 돼야 그러면 너 한동훈 따라갈 거야? 제명되면 탈당이잖아요. 네. 탈당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지선 전에.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냐? 그렇죠.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지금 비례대표들 뭐 예. 부산 진갑의 그러니까 지역구원 한 명이죠. 정성국 의원. 예. 그리고 송파의 배현진, 박정훈 의원. 그리고 뭐 비례 중에는 한지아, 예. 뭐 진종호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돼요. 선택지를 확실히 줘야 돼. 예, 예, 예. 사실은 그 사람들 속내 있잖아요. 남고 싶은 사람도 있어. 아. 예. 저랑 내기 한번 할까요? 탈당할 것 같아요? 저 안 한다에 제가 5만 원 걸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따라서 절대 탈당한 안 사람 간다. 없다. 한 예, 명도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와, 없다. 예, 아니, 예. 저 한 명까지는 5만 원이니까 세게 하세요. 아예 사실은 뭐 비교원 이오는 것도 하는데 한 182만 원 걸라고 하다가 5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108만 원. 네. 182만 원 아니에요? 108만 원.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네, 네. 저희 숫자가 그 IP 190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한동 단계. 근데 아무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구 의원 정도 한 명 정도 나갈 수 있죠. 예. 그 부산 진갑에 정성국 의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나 배지는 끝납니다. 오. 네, 다음에 무조건 나가리예요. 공천을 못 받기 네, 때문에. 사실상 왜냐하면 부산 진갑은 그때 뭐 올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당시에 공천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정성국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갖다 꽂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당협에 또 아. 지금 들썩들썩해 사실은. 예, 예. 예. 그래서 비례대표들은 배지를 내려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네, 저는 모를 수가 정치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날짜를 이제 어제로 골랐다는데 굉장히 놀랬던 게 오늘 뭐냐면은 새벽, 예. 지난번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날에 당무감사위에서 기습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랬죠. 당시에 징계 수위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여론 조작의 공범인 것처럼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 조성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시점을 잘못 골랐다. 왜냐면은 저쪽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는 마당인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할로 이렇게 저쪽의 일을 이렇게 침하시켜 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을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혹시나 징계를 하게 되면 어느 날을 고를까 태기를 언제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김병기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에 혹시나 기습적으로 또 이제 윤리위원회가 한동훈을 제명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했었는데 예. 보란 듯이 그날을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의 구형이 확실시되고 그렇죠. 사형이 구형된 그날에 새벽에 자료를 배포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는 한동훈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내부적 판단을 조성을 하면서 뭔가 윤한을 동시에 제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이제 국민의힘은 미래로만 가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근데 뭔가 지난번 최초의 당무감사의 발표보다는 정무적으로 세련된 날짜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야, 네. 그거 진짜 정치부 기자 다 됐네요. 정치부 기자였어요. 여기는 법조통이거든요. 그러긴 그러니까 하죠. 정치부 기자였지만 예. 저처럼 10년 새누리당을 10년 아니, 출연한 그렇죠. 거니까 네. 아 이게 많이 컸어요. 하산하세요. 이 정도면 해석 네가 뭐든 너무 하잖아 말해 지금 보니까. 오늘은 단계 사태에서 진행자니까. 단계 사태에서 오늘은 진행자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이 결정문이 8쪽이나 되고요. 그리고는 원고지 200자로 기준하면 48.2장.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내용이 많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처럼 이미 준비한 상태였고 언제 조율해서 내느냐 정도만 결정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름의 논증을 거쳐가지고는 이 맞아요. 문장이 완성이 네. 되어 있어요. 뭐 거기에 동의하냐 마냐는 별도로 굉장히 논증들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 그러니까 한동훈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 하였는가에 대한 논증이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문제 행위가 정당의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라는 논증이 나오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셋째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인데요. 세 개가 다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위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중대하게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윤리, 직업 윤리까지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센 수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명이란 결론을 내리는데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장이 본인과 관련했던 어떤 한동훈 계의 인신공격이라는 메신저 판단으로서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화된 표현들을 쓰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 전 대표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기자님 봤을 때 그 제가 보니까 전체 8장 중에 윤리 제가 결정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네. 당에 오래 출입했으니까. 근데 윤리위원장 본인 얘기한 거 이렇게 많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자기 이야기가 많죠. 이게 본인을 공격한 네. 게 그 마피아 이탈리아 테러 폭탄 테러인가요? 테러를 비유할 정도의 그 표현이 마피아를 있더라고요. 비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은지 기자님은 어떤 게 좀 이상적이었어요? 그 전체 저는 문장 가장 중에. 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5단계로 나눠 가지고는 조직적 공론 조장의 5단계로 네.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조작이 네. 5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어디 논문 본것 치밀하게 같아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논문을 쓰고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윤리위원장이 그런 사이버 관련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지 아, 예,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논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적 공론 조작이다라는 이미 전제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편견의 다 내리기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 댓글, 게시물 작성 등을 통해서 자기의 정보 해석을 최초로 넣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앵커링을 앵커링 했다는 나와요. 거죠. 앵커링 바이어스 그다음에 나오죠. 단 내린 거죠. 네. 선택적 인식을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중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거를 확대 과장 조명해서 부각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세 단계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인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휴리스틱 처음 들어요. 뭡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네. 그 휴리스틱 가로치고 휴리스틱인데 한글로도 휴리스틱이라서 네.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 있는 미디어에 나가가지고는 아.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령 음. 미디어에 나가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밴드웨건. 그러니까 밴드웨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누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그 쫓아가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음. 마지막으로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왜곡 해석해서 과대평가되고 권위 부여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마피아 그 척결하는 판사들 옛날에 마니폴리테 얘기하면서 맞아요.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피아를 척결하는 그 시한 판사 그렇죠. 이태리에서는 그 이제 암살 위험이 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그것처럼 내가 지금 지오반니 팔코네처럼 너네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것저것 막 지금 최근에 여기 글도 나와요. 아예 TV 정서 예. 강적들이라고 그렇죠. 아예 아예 써놔요. 매체 이름도 써놨더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 그 윤리위원회 그런 그 결정문을 보면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의 논고와 흐름이 비슷하다 이런 아. 생각을 했던 게 말미에 보면은 한동훈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를 이제 언설하면서 네. 어떻게 하냐면은 처벌이라는 거는 억제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고 디터런스 쉽게 나오죠. 얘기하면은 억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 그 단계 게시판 사건 어지러운 공론 조작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맞아요. 동종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특검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맞아요. 이유는 예. 민주주의 시대의 계엄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과소하게 처벌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근거하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가졌던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선출직 최고봉으로서 대통령이 지켜야 될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의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도 당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가족들이 벌이는데도 책임을 방기하고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고수의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 쌍의 대깔코마니 같은 상사성 있는 결정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네. 기자님. 근데 이게 진짜 놀랐던 거는 이걸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어제 구형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4,800자를 미리 특검에 이걸 구형 나올 줄 알고 예측하고 썼다? 이렇게 보세요? 뭐 아마도 당연히 사실은 웬만한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 사건을 옆에서 관찰했던 그 통상의 범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거라는 관측전을 했을 것 같고 서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억제와 책임 문제라는 것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뭔가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홍준표가 그렇게 외친 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멋지게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네. 이게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해당 문건의 그 문서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수요일 오전 12시 52분 17초라고 아, 나와 있어요. 아 수요일이에요? 예, 네, 예. 오전이에요.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게 오늘 새벽이니까 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1시 그쵸. 넘어서이니까요. 그쵸. 정말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배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방금 나온 국민의힘 추가 입장이 있어서 좀 네.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라고 방금 결정문을 정정한다라고 안내했냐면요.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걸 감안해서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뭔가 근데 꼬리를 내린 듯 하면서도 그 수사 의뢰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한동훈을 당내에서 최고 징계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안을 맞아요. 수사 의뢰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이 작성의 근간과 배경을 다 불러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정주 기자가 어제 저희 방송 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가족 간의 명의 도용 가능성 같은 것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는 쓰지 않았고 당무감사위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글이 작성되는 과정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동훈과 그의 가족들의 죄책이라는 것도 분명히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이것들을 스스로 판정 내리지 않고 수사위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유리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네. 구 기자님 말대로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명 처분하잖아요.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병기 의원 물론 윤리심판원 지금 가 있지만 예, 재심 신청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제명 처분하면서도 수사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이미 고발이 돼 있기 하고 때문에 있는 상황이죠. 예, 보좌관들이 각자 할 얘기지. 근데 예.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사실은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나름 진행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 법률위원장 주진우 위원장으로 보이는데 의견서 냈거든요. 근데 그 의견서가 오늘도 이게 나오잖아요. 의견서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옹호합니다. 당이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당의 법률위원장이 이 지금 댓글을 막 쓴 사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처해 주십시오. 댓글을 쓸 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황당한 지금 논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근데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네. 할 것 같고 그럼 법적 처분이 어떻게 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예전에 근데 정치적은 다른 이준석 의원도 문제지만. 가처분 신청했는데 결국 징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이게 정당 활동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 가지고 만약에 제명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게 선례가 돼 버리면 그죠. 계속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음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잘 안 하고 절차를 잘 그렇죠. 준수했는가를 볼 텐데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에 보면 한동훈한테 이제 나와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짧기는 했거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내용의 문제보다는 그런 절차적 방식에서 하자성을 앞으로 법리 다툼에서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좀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그 하자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질문지 보냈거든요. 답을 안 해. 답을 안 해요. 질문지 보내고 바로 한 게 아니에요. 네네. OX라고 본인이 썼습니까? 10개 질문 보내거든요.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춰보는 것도 금세 나올 거니까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 통에 네. 저희 스포츠 소개 한 번만. 그래요? 예. 노미 3186님이 $100 US. 이야. 야. 아 이거 1일 알바생 너무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환율이 또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다른 주제지만 예. $100 좌파 태극기 질문한 기자 구독하고 있습니다. 좌파 태극기요? 예, 제가 이제 좌파 태극기죠. 예. 오늘은 이 기사에 있어서는 태극기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오늘 예. 점점 편의점 알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첨언을 좀 하면은 네. 전 이 사건 이제 보도 자료의 발표 시점이라는 게 우리가 기자들 통상적으로 알지만은 이게 새벽에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행 보도가 존재합니다. 우리 아마도 이제 어제 우리 있는 방에서도 이정주 네. 기자가 내일 신문이 단독 보던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이제 전해지면서 기자들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새벽에 냈는데 요즘 같은 신문 언론 제작 시스템에서 새벽에 자료를 낸다는 건 경우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은 지면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내일 아침 지면에 실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구문이 돼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기 논란 정도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 논란도 내부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굳이 택한 건지 아니면 언론 보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발표 시점도 굉장히 오묘하게 느껴졌다 기자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또 이거 하나만 더. 박선지님이 5만 원. 이야. 편의점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희 질문한 기자에도 좀 와주십시오. 편의점의 이 대기업 속에 자그맣게 저희 택배회사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장윤선 진행자는 편의점도 소기업이라고 말씀하고 네. 계시긴 합니다. 물론 여기 대기업도 더 기업 여기 뭐 지금 2개 3개 있죠. 여기 보니까 LG, 삼성, 아이, 저희 완전 현대 이렇게 있고 소기업이죠. 저는 무슨 이제 말이에요, 또. 중소기업에서 예. 경향 TV 시사인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뭐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거의 100만을 달려가는 이 네. 채널에서 93,000 쫌쫌따리가 뭐 근데 이정주 기자의 인기가 정말로 날이 갈수록 대단한 게 슈퍼챗도 보면은 야. 뭐 우리 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이정주 기자 콕 집어가지고 아닙니다. 이정주 기자 때문에 너무 네. 즐겁다는 평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네. 익명 단계처럼 지금 이제 이 실시간 게시판 제가 뒷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침에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어머니 성함이 박선진 혹시 네. 혹시 저를 털어보시려면 고소를 하세요. 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송석준 의원 같은 분들은 또 입장을 내긴 했더라고요. 아, 한동훈 전 뭐라고 대표와 했나요? 관련된 제명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확산될 조짐은 근데 없다라고 이정주 기자는 보시는 아니, 저는 거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거 봤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봤던 것 중에 저는 다른 거 말고 여기서 이게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 나오는데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다른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도 글을 올렸잖아요. 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본인부터 지키세요. 본인부터. 왜냐?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예.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일탈행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 윤리적 직업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 네. 문장이 있죠. 저는 이게 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왜냐 한동훈 전 대표 기억나시죠? 나중에 사쪽이 알았다고 있네요. SBS 예, 나가서 예. 나중에 알았대죠. 그 나중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나중이 하루예요? 이틀이에요? 이거 우리 그때 기억하시죠? 김은지 기자가 제가 여기서 처음에 터뜨렸을 때 제가 취재 편의점 터뜨렸거든요. 네. 예, 요 자리에서 맞아요. 김 기자님하고 예, 맞아요. 제가 첫 예. 출연이었어요 그날. 그때 구기용 기자 대체로 네, 나오셔가지고 제가 부장님 제타로 바쁘다고 해서 여기 와서 예. 내가 그때 이분 주진우 의원한테 고발하라고 계속 예, 그러고. 기억나. 예. 썸네일이 저는 그냥 고발하시라는데 여기 취재 편의점에서 주진우 나를 고발하라. 그게 잡아가지고 에이씨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달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말했냐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나 몰래 나 응원한다고 익명 게시판에 글 올렸어. 네. 아니 전화해서 확인하면 3분이면 끝나요. 아니, 금방 알죠. 네. 네. 근데 이걸 나중으로 1년 2개월 동안 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이 전반적인 글의 이야기긴 해요. 네. 직업적 윤리라는 표현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예. 1년 몇 개월씩 버티고 이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의 미래라는 것은 법적인 구제 위에 없는 거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앞서 먼저 선도 탈당했던 세력들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위시한 개혁신당 사람들의 그렇죠. 입장이 어떤 거냐? 오늘 천하람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동훈 제명이 징계 수위가 예상 밖으로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살 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진단을 지금 당을 나오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정주 기자와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 건데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는 그나마 조력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제명을 당해서 한동훈이 광야에서 싸워야 될 때 새로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동력이 붙을 만한 유인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난해 보인다. 본인 스스로는 이 제명 결정이 나온 다음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언사를 했지만 실제로 본인과 지켜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우리 이정주 기자 응원하는 네. 슈퍼챗이 아, 들어왔어요. 그래요? 진짜 올랐습니까? 예, 헬마가 아. 인정하는 네. 어떤 짜치는 기자 괜찮습니다. 저 이 헬마가 인정하는 짜치는 기사 쓰는 기자 1티어 맞습니다. 예, 제가 뭐 큰 단독 다 양보하겠습니다. 또 훌륭한 기자들 많이 경향이 또 있고 또 수많은 단독을 우리 하신다는 구경 얘기죠. 기자 김은지 예. 기자인데 저의 니치 마켓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탕후루 팔아서 무조건 재벌되겠다. 예, 제가 무슨 소고기나 뭐 대단한 거 못 팝니다. 예. 이 니치 마켓 제가 파고 있고 아무튼 매국노 윤석열 5,000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 문제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게요. 예. 저는 가장 지금이라도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 마당에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괘씸한 사과하지 아직도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니 말씀하시나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아까 아. 여기 오늘도 있는데 마지막 요거 하나만 딱 예. 세 가지. 첫 번째 그거 셧다운 됐거든요. 단계 게시판 게시판을 예, 11월 5일 날 누군가 그 파동이 있고 나서 예. 새벽에 셧다운 돼요. 7시간 정도. 그 내용이 결정문에 있죠. 예. 예. 결정문에 있는데 셧다운을 그러면 셧다운을 당에서 시키지 바깥에서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셧다운을 왜 시켰는지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곡식의 다수의 글이 또 삭제됐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진은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 동명이인지 모르지만 네. 괄호치고 해놨더라고 또 이게 친절하게 예, 맞아요. 한동훈이 하도 뭐라 하니까 뭐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 진은정 명의 이렇게 써 이렇게 있어요. 진땡땡 한땡땡인데 그게 진은정 한동훈이에요. 네. 그 글이 몇백 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글 쓴 사람 있죠. 글 쓴 사람이 셧다운 되는 데 들어가서 어떻게 지웁니까 그 시간에 관리자가 지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 안 했으면 그 사람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구가 됐어. 아침에 게시판 복구됐거든요. 진상조사 중단하라 했잖아요 당대표실에서. 그 누가 전화했는지 나와야 돼요. 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당연하죠. 모든 당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도 취재가 그렇게 됐는데 진상조사를 중단시켰다라는 당직자들의 증언을 제가 2-3명 이상의 증언을 받아놨어요 지금. 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허위 사실은 저를 고소해야 돼요. 고소하세요. 고소해. 그래서 그러니까- 고소 많이 해서 조심하셔야 아니 돼요. 이정주 기자의 말이 요새 고소 많이 사실이란 해서 조심해요. 전자에서 보면은 네. 이런 경우에 만약 이런 증언들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네. 수사의회를 했을 때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당무에 법적 토익 아시죠? 이게 관련해서 무슨 여러 가지 느낌인지.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회라는 절차를 국민의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한동훈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한동훈에게 불리한 국면으로도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조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스타일상 이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법 가지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포용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만 뭐 하면 법 하면서 고발 다 해요. 왜 아직도 고발 안 합니까? 당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지금. 저도 읽어서 솔직히 예, 기분 나쁘시면 고발하세요 오늘도. 오늘 고소하세요. 예. 진상조사 중단시킨 전화가 당대표실로부터 왔다. 예, 이게 누군지 밝혀내자. 아니, 듣다 보니까 그냥 이상호의 고발 뉴스가 아니고 이정주의 고발 뉴스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정도의 고소 뉴스. 고소 뉴스. 예, 저는 고발 안 하면 아 직접 당사자만 취급해. 무고죄가 고소로. 저도 네. 무고죄가 들어가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고발 아니고 고소다. 예, 당사자가. 고발하고 먹튀하려고 에이 안 아니, 되지. 이정주의 피소 뉴스다. 보니까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안 되겠네. 윤석열 씨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한테 너무 많은 할애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의 핫한 뉴스. 네. 예, 앞으로 이 뉴스 안 다루기 바랍니다. 이제 경찰 사회부에서 다루기 바랄게요. 제가 더 이상 정치부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자 어제 결심 그 정말 징글징글했는데 마라톤 그 재판 끝에 사형이 구형됐어요. 두 분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정말 선고기일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아, 생각했습니다. 2월 19일.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한 차례 결심이 미뤄져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또 재판 진행을 하다가 또 한 번 결심기일이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그 얘기 했었는데 있었죠. 여튼 2월 19일 오후 3시에는 윤석열에 대한 형사법적 재단이 드디어 첫 번째로 나온다는 점에서 좀 안심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헌재도 선고 계속 미뤄지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2월 23일이 법원 인사이고 그래서 선고의 데드라인이 2월 20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여튼 선고일이 잡혀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 기자님. 아 근데 어제 저는 변론 과정에서 저도 이제 생각보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대학 때 좀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같은 책을 본 건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윤석열과 이제 변호인단이 언급한 인물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비상계엄을 케플러.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네.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유론을 쓰고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런 식의 고전을 완성하신 민주와 자유라는 개념을 형성하신 분들을 인용하면서 자유를 질식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경강부에도 이런 경강부회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플러 얘기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불러가지고 마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지동설이라도 된 듯한 그 국면에서 얘기할 때는 정말로 열이 끝까지 올라가지고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논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로 국민에게 해악에 가까운 말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들어줘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 김은지 기자의 말대로 지금 그 재판부가 그래도 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선고기일을 2월 19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큰 안도를 느낍니다. 아 근데 그래도 지기현 부장판사의 소송지 관련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진짜 어젯밤에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중앙에 형사합의했던 이제 판사 출신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어요. 이 재판 진행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좀 뭐 편한 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참 모자란 진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자란 진행. 편한 말로 완전히 이거 적합한 표현이에요. 네, 모자란 진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피고인한테 그 재판에 협조하는 기대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죄가 이미 확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무죄가 아닌 상황에서는 양형이라고 하는 게 깎일 게 없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최소한 무기징역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재판부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겠느냐? 그러면 추상같이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고 이 안에 다 끝내라. 그리고는 자료만 다 주면 내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내가 들을 만큼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네가 생각하는 최악의 선고를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고 하는 것이 공론장의 사실 해악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재판 진행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저런 생각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개 재판이 원칙인 건데 실제로 이제 법정에 참관을 해야만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시대고 그렇게 되면 지기현 재판장 홀로만 형사법정에서 고독하게 형사 판결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비교 대상군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진관 동종 재판부. 사건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재판 보세요. 이진관 부장판사나 네. 백대현 부장판사를 보면서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단호하게 진행을 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엄격하게 진행하지 못할까를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과 너무나도 이제 판이한 재판 진행이라는 것이 국민적 불신을 사는 요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재판하는 거 보면서 많은 형사재판 법정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나랑 비교해 보게 될 것 같아. 아니 저렇게 판사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말을 충실하게 들어주는 거였어? 그죠.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기각하거나 네. 내보내지 않고 저렇게 들어주는 거였어? 차등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뭔가 평등주의 어떻게 법원에선 누구나 공평하게 피고인들이 피고인석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의 상실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한 명한테만 통하는 원칙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건 특혜잖아요. 구속 취소 때부터 네, 그랬죠. 지금 딱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오로지 윤석열한테만 날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부터는 또다시 일 시간으로 계산해버리면서 한 명한테만 적용되었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과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재판에서 일일이 이제 어떤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서준조사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없이 시간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원칙론자는 오로지 최고 권력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만에 한의 경우에 재판받으러 갔잖아요. 저런 이야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재판부에 밉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연장선 씨 말하면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구속 취소라는 것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은 신박한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재판부가 인용하는 지경에 이른 건데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번 윤석열 재판을 안 봤다고 한다면은 서증 조사라는 게 뭔지 맞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단어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도 들어가고 맞아요. 중요한 형사 재판들 꽤나 많이 법정 관찰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고 하는 행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생각 듭니까? 검찰총장이나 했다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위법적이고 불법적, 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합법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법적으로 뽑힐 수 있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두 분 구형 그렇게 됐고
선고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주는 것이 지금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1995년에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는 네. 그 당시에 전노에게 지금 공소권 없음을 이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겨우 이제 우리가 그거 범죄를 재단한 바가 진정선고표를 있는데, 했죠 예, 당시에. 한 바가 있는데 그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거 실패한 쿠데타는 그러면 최고형을 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년 후에 또 다른 독재 꿈나무가 그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노를 겪고도 독재자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윤석열 씨는 네. 그 독재를 꿈꿨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엄단하는 모습을 아니, 보여줄 이게 필요가 제가 봐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김지기가 말이 맞는 게 이런 논리를 쓰는 게 정말 경강부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했다고 처벌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실패한 건 실패했으니까. 안 그러면 쿠데타는 미취학 본조이네. 아 맞잖아요. 왜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쿠데타는 않았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네. 전제가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쵸.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네. 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이제 그 논변을 하는 게 구형인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럼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이 피고인 입장에서 과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게 존재하는가? 제가 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감경 사유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부인을 하다가도 범행을 시인한 이유는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본인의 범죄를 한 번도 공개 석상에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네. 사람에게 어떻게 형을 깎아줍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평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일국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판결이라는 건 정말 생애사적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그쵸. 일에 결정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배경 설명 같은 걸 하는 건데 어느 하나를 눈 씻고 찾아봐도 감경 사유라는 것은 1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쥐기현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판결문에 구속 취소 이후에 윤석열 태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풀어줬는데 이 새끼가 하는 이놈이 하는 걸 보니까 괜찮습니다. 실제로 구속 취소 이후에 그 처신이라는 것이 그쵸. 정말로 그에 어울리지 않는 처신을 했다라는 그쵸. 얘기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 추측입니다만은 강력하게 담음으로써 본인의 사형 선고를 변소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활용하고 과오를 씻어내는 효과를 초래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상 좀 가볍게 이 말이지. 해봅니다. 내가 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풀어줬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 그와 별도로 사형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비판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봐주면 안 이번 돼요. 재판 진행만 하더라도 절차적 만족감을 주는다라는 식의 워딩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지금 사법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인간의 법정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무슨 절차적 만족감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인센티브는 다 정치적 만족감이거든요. 극우의 씨앗을 발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무슨 절차적 만족감이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요. 봐주고 네. 있는 건가가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야 우리 실시간 댓글에 과국진이 구교형 화이팅. 앞에 많았어요. 네. 근데 슈퍼챗은 안 주시네. 야, 둘 사이 치열하네요. 그런 식으로 야. 슈퍼챗 강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쏴봐 의미 없으면 제 방송에 써야지. 그러네요. 아, 더 정확한 그러네요. 여기는 CPN 좀 들어오니까. 이게 톰과 제리 같으세요. 두 분 아닙니다. 굉장히. 근데 제가 와 두 분 진짜 네. 제가 그 시사인도 한 번씩 가고 그 경향TV 격주로 가는데 네. 두 분이 진행하시는 거 보고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과묵하구나 생각했는데 말을 참으신 거구나. 그렇지. 저한테 발언권을 많이 주신 원래 거구나.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원래. 그러네요. 질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원래. 그러네요. 아니 저도 사실 해보면 진행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진행 힘들어 막 시간 봐야 되고 막 제작진이 뭐 이거 지금 주자 안 넘어가냐 쪼고 있고 막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야, 두 분 제가 패널로서도 존경합니다. 아이고. 아니, 저는 저를 불러놓고 하길래 뭐 부기자님하고 김지 기자님 진행하다 보니까 나를 써먹으려고 그냥 뭐 두 분 과묵하시네 했더니 이게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과묵한 게 아니라 할 말 많은데 참는 거예요. 네, 예. 저도 패널 가서 자중할게요. 네, 패널은 말을 해야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함 두고 보시고 네. 19일 날
검찰 개혁. 예, 검찰 개혁 이건 넘어가시죠. 이제 앞에 양분환 의원이 이제 좀 말씀하시고 가시긴 했어요. 뭐 요지는 두 가지예요. 양분환 의원 뭐냐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자. 보안 수사권을 직접 주면 안 된다. 본인 의견은 그렇다. 이거랑 그 수사사법관 이 이혼화 문제는 직제를 수직으로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전문 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이 위아래로 만들지 말고 합치자. 예, 일어나되 혹시 정말 수사사법관이 필요하다면 옆으로 빼라 수평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뭐 자문단 내지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권 내 중론들은 수사사법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지지층과 그리고 반발이 꽤 있긴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쿨다운 시키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입장을 피력하고 저도 좀 전화를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워낙 많이 공수처, 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튼 기관을 만들어 놓고 형해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수청이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지점에 대한 좀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수사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데 하지만 이 정도로 반발이 심할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내일 정책의총을 한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제 당원 설명회 같은 걸 열면서 조금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오해라면 오해 혹은 쿨다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쿨다운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원한 그대로 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아서 좀 바뀌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계할 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검사들이 와야 되는데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오면은 조직이 뭔가 위상이라든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정주기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단연간의 법조 출입 경험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검사에 대한 너무 상향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 중에도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경찰관 중에도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관 중에도 기똥차게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특수수사를 할 수 있고 거악을 척결하고 기업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늘 검사였기 때문에 그 우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수사와 처벌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검사 같은 권한과 권능을 못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수사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되지 못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통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예를 들면서 김문지 기자가 이제 의원들이 뭔가 조심스럽게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 똑같은 검사 수사관 구조입니다. 검찰청과 똑같은 제도로 이식했는데 그러네요. 거기는 함량 미달이 상대적으로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함량 미달인 사람이 아니고 수사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검사 수사군의 지위라는 것도 우리가 수사사법감과 전문 수사관이 이원화된 구조가 아니고 믹스앤매치를 하려고 하면은 유능한 경찰관과 유능한 수사관이 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는 상향과 우상을 못 뻗다 보니까 검사들이 안 오면 우리 조직은 망할 수가 있다라는 그 통념을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고시를 전제로 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식의 실패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예를 들면은 수사관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뭔가 기발한 팀을 소수라도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고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오늘 조간 보시고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의 반응을 봐서 알겠지만 검사들 이 상황을 관조하면서도 마치 그러니까 재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중수청? 뭐 야당에서는 일부 이제 여당에서는 굉장히 극렬한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반대하는 듯한 여론을 만나면서 우리 아직 이 정도로는 뭐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노름을 맞아요, 하는 게 저는 맞아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예. 간을 보네요. 실제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오라는 거지 입신 영달을 위해서 중수청을 오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고 대전제가 검사가 안 오면 이 조직은 망한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잘못됐다. 아니 예를 들면 보안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공수처에 수사 심지어 개시까지 보고한다면서 그러면 뭐할로 이 조직에 검사들이 많이 와야 됩니까? 그런 식의 통제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구경 잘한다고 네. 댓글에 엄청 달리고 그러니까 저는 난타로는. 사실은 수사관도 많이 만나봤고 네. 경찰관도 많이 사귀었고 검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우리가 우상이 있어요 정말로. 맞아요. 의원들도 보면은 야 특수수사는 근데 사실은 특수수사를 검사들이 잘했던 거는 검사들이 잡아넣을 수 있는 영장 청구권도 그렇죠. 있고 기소 독점이기 때문에 기소 불기소를 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권한과 권능 앞에서 그 앞에서 자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윤석열 네. 한동훈식이었고 얼마나
얼마나 많이 뭐 했어요. 기발하게 뭘 합니까? 네. 사실은 조사라는 게 실제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기법도 하고 노하우도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꼭 검사 사회에만 축적된 게 아니다. 공수처의 실패라는 거는 수사관 사회에서의 노하우도 이식이 안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은 굉장히 가벼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여기 자리가 주는 힘을 우리가 맞아요. 그 환상에 네. 빠져 있네요. 아 논리적이에요. 아 오늘 방송 뭐하지 지금? 오늘 다 얘기해버렸는데 이런 지금 거 이거. 예.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저도 이렇게 하고 가요. 그 김은지 기자님 그러면 예. 내일 정책구청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그 김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수렴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내일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고 네. 해서 아마 이제 센 발언을 하시는 의원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내일 수렴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원했던 목표했던 2월달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사실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월달 정도부터까지이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3월 정도까지는 좀 이야기가 남아 있다고 하던데 오늘은 당장 11시에 그 자문위원들 6명이 지금 그렇죠. 어제 문제 제기를 네. 하고 사퇴하고 나왔다라고 지금 기자회견.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은정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여파를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그분 중에 한 분이랑 제가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긴 있었는데 법안 본인들도 늦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이 정부 입법안을 말할 때 자문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봤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아. 분위기상 이 정도로 소위 말해서 검찰한테 유리한 법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법안 내용 디테일한 건 금요일에 봤다라고 하니까 그 반발이 더 강해지는 것도 있는 아까 것 마지막에 같고요. 보여주고 던졌구나. 시체말로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국형 FBI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선출하는 선거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검사들을 설득하기엔 용도로 개발된 발명품입니다. 아. 이 제도적 설계가 저는 정확하게 아는 게 2017년 대선할 때 그 와중에 많은 검사들과 교류하면서 그런 식의 설득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모델 자체가 검사들을 근간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김이 좀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부가 설명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요 부분은 오늘 제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루면서도 야, 진짜 오늘 진짜 빡센 날이에요. 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네, 오늘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가 있어서 사실 장윤선 기자가 자리를 비운 것도 그거거든요. 그 뉴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오후에 이제 한일 네. 오늘 나라현 가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문제 일본하고 지금 뭐 저 일본이 지금 양안 관계 뭐 대만하고 이 문제 하나에 중국 뭐 중국하고 맞냐 미국하고 맞냐 뭐 TPP 뭐 들어와라 지금 이 이슈에다가 뭐 아침에 한동훈 터지지 어제 윤석열 구형 나오지 지금 중수청 내일 정책부청 하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돼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아, 의원실과 어지러지합니다. 자택. 그리고 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또 나온 단독이 뭐냐면 지금 김경시 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봤어요. 예, 그 동아일보 1억 원을 줄 보고. 때 예. 카페에서 옆에 강선우 의원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들이 더 속도가 낼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 제가 오늘 저녁 방송인데 4시 6시 방송이잖아요. 네. 저희 아, 5시예요. 아니, 나가면서도 몰라. 다섯 시. 매일 가는 게 아니라서 저 녹화 방송 하거든요. 네. 녹화하고 안 본다는 얘기잖아 지금 보니까 지금. 녹화하고 안 봅니다. 주말에 봐요, 주말에. 네네. 4시, 5시인데 야, 제가 7시 왔는데 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아프고 싶다. 진짜 퇴근하고 싶네, 지금. 너무 많아서 뭘 메인으로 세워야 될지 이걸 저녁에 어떻게 고민이죠. 다룹니까, 지금 예. 이거를. 우선순위를 놔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럼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방금 얘기 나온 거. 김병기 전 네. 대표. 재심 청구했고 지금 이제 본인은 어제 페북에 이토록 잔인할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명성 이걸 올렸는데 재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애초에 제명 결정에 지금 한동수 이제 윤리심판감찰원장께서 이제 한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징계 시효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외에도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효 안 끝난 것도 앙도 많다.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대한항공권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이것이 뒤집어질 거라고 기대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하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정량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결국 시간 끌기 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구 기자님
국민의힘 봤을 때 네. 왜 이렇게 탈당 안 하고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관측하기에는 본인의 개인의 문제가 이제 넘어서 가지고 가족의 문제로 비화가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김병기라는 정치인 김병기만을 상대로만 수사 대상이나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라든가 가족의 문제까지 있기 그쵸. 때문에 본인 그래도 보면은 맞아요. 가족이라는 가족과 표현이 당. 등장을 해요. 그 얘기 네. 뭐냐면은 당도 얘기하지만 가족도 이제 동등한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라는 외피를 벗고 이제 광야에 서게 되면 정말로 처절한 수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의혹이 10몇 가지면은 10몇 가지 다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외피, 집권 여당이라는 외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소명하고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너무나 이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의 정무적 오류 판단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실 일찌감치 보좌관제 문제가 언론지상에 나올 때 사실은 진퇴를 빠르게 결정했어야 됐고 탈당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먼저 선도적인 탈당을 했다고 한다면은 의혹이 수십 가지가 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승자박으로 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타인에게 나를 도와달라, 당이 나를 보호해달라, 민주당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실책을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숨기는 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뭔가 민주당을 원하고 그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선당우사의 자세를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 어차피 지금 경찰 수사라는 것들은 그 야권에서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할 수밖에 없고 개문발차를 해서 오늘 본인을 상대로도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이상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늦었죠 사실 이미. 네. 이제 근데 김병기 의원 우리도 이제 취재 쭉 세 분 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3명 다 하고 있었지만 저도 초반에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수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우리 사회 어쩔 수 없는 관행이기도 한데 이해운 후보자만 봐도 장관 후보자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털리지 않아요. 원펜타스 뭐 청약할 때 지금 위장 미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말하면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이해운 마찬가지고 장관 후보자 오지 않잖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 범죄를 예를 들면 그런 범죄나 어떤 위법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상이 돼야 네네. 할 수 있거든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정확히는 저는 원내대표도 아니에요. 원내대표였는데 초반에 쿠팡 박대준 대표 만났다 했을 때 내려갔으면 이거 수사 못합니다. 그렇지.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 기자 말대로 자업자득이 100%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점점 사건을 키운 면이 예, 크죠. 예. 녹취록까지 터지게 된 상황이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제가 이제 취재해 보면 의원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을 누가 캐 가지고 투서 던져서 한 것도 아니고 선택의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 발로 자기로 늪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사실은 버티려고 했지. 원내대표 안 내려오려 하다가 늪에 들어갔는데 본인 예상과 달라. 이게 발이 빠졌네. 그거 당 보고 이제 구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구해줍니까 그거를 이미 이첩이 됐는데 수사기관에.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의원들이 이제 제 취재원들 한 말이 너무 욕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은 핏줄이 섞인 것만 가족이 아니고 의원실에 같이 일하는 그쵸, 또 다른 보좌진들. 가족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문제고 의원실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이 그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고 보좌관 자녀 같은 존재.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보통 통상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탓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형국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을 한 거고 게다가 그 자녀들이 지금 멈출 생각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진보 언론 위주로만 제보를 하다가 요즘 보면 온갖 보수 언론에도 보좌관의 따르면이라는 말이 횡행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멈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없는 것도 있게 만들 3인성호라도 할 태세인데 어떻게 막겠단 말입니까 이게. 김병기 이 문제는 그럼 제명하고 요것도 수사기관에서 뭐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평가는 뭐 법적인 부분은 이제 평가받아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형사사법 절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과거에 민주당의 어떤 스캔들이 연루됐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리를 잠깐 내려와서 그 문제를 털고 다시 당에 돌아오는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에 하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털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당에 돌아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어제 정청래 그 대표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조금 그 저공비행하는 이유가 김병기 원내대표 명청 갈등으로 이 프레임이 전환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비상징계도 지금 보면은 뭔가 좀 주저주저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입장을 이해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역 프레임을 우려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일반 사람이면 때렸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친청계면 때렸을 거 아니야. 근데 친명계라는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내가 때리면 혹시 프레임을 보지 않나? 이게 오히려 역으로 우대해 주는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재심 청구하고 다시 최고위 가서 또 의결 과정이 언론에 또 알려지고 심지어는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지만 제명이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표결 결과라도 밖으로 나왔는데 김병기의 우군 세력 이 정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게 민주당에게 득이겠습니까 실이겠습니까? 여러 절차적으로 이렇게 지연을 하면 할수록 김병기 리스크라는 것은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빠르게 해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잘하는 게 결국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습니다. 비상징계권 행사해가지고 굉장히 위중한 시국이에요. 이럴 때는 뭔가 대표로서 리더로서 단호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네. 디터런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네. 뭐합니까 한동훈 치듯이 쳐주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디터런스라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만 그 가볍게 두 분 하나 다루고 네. 그 지금 한일 정상회담 나라현에 가서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셔서 많이 설명했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뭐 어제 뭐 드럼도 같이 치고 호텔 영접까지 하고 인상 깊은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오모테나시라고 보통 아, 하잖아요. 예. 일본식 어떤 호의, 극진한데. 접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도통 뭘 내놓으라고 할 것인가 무섭죠. 좀 걱정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2월달에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카이치 죄송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국내적으로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서 인기를 끌어왔던 정치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와 관련된 행사에서 좀 계속 급을 격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국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 웃음에는 넘어가지 않고 또 단단하게 조치할 건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 동의하는 게 한일 관계라는 거는 늘 사실의 속내, 그러니까 우리가 혼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테마의 혼내, 쉽게 얘기하면 그치. 속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본인들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네아가 겉으로는 환대했지만 속마음이 한일 관계 어떨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또 이렇게 한 상황이고 중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갈등 위주로 이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국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호의를 베푸는 건데 실제로 그 한중 관계가 어떻게 진척되냐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한일 관계 역시 돌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게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저도 그 표상 중에 하나가 많은 언론들이 드럼을 함께 치는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벗겨보면 한꺼풀 벗겨보면 드럼 전공자는 다카이치 사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자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끄는 드럼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를 그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속마음은 언제든 일본 중심주의적인 일본 우월주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호의만 보고 선뜻 덥석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경계심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안동에 와서 뭘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안동에 와 한번 오라고 또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나라현이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하신 우리 주도권을 가진 의전 행사가 뭐가 있을까? 안동에서 탈춤 한번 준비해. 탈 한번 써봐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신고립주의 때문에 최근에 외신 보잖아요. 일본에서 미묘한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얻어맞고 뭐 트럼프의 저 일방주의. 네. 더 이상 사실 지금 원래 일본 자체가 미국의 거의 속국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한미일 동맹할 때 여기는 동맹 수준이 아닙니다. 원래 네.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식민지 수준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평화헌법도 딱 미국이 지고 있는 맞아요, 거고. 네. 근데 일본에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일본의 극우파들도 그 미국을 물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아 그렇죠. 예, 약간- 노라고 말할 수 약간 있는 예, 일본. 동북아시아 이게 쪽에서 굉장히 캐치프레이즈예요. 예, 일본 극우의. 그러니까 예. 그 한일 관계를 별도로 설정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면에 김은지 기자 말대로 그 거기에 숨어 있는 뒤에 송곳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체제라는 정치 체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역동성이 없어요. 우리는 여야 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고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로 정밀하게 중도층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점 반당이라고 해가지고 1.5당 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민당이 성립한 55년 체제가 일당 우월주의가 계속 돼 왔는데 사실상 일단 독재죠. 지금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게 그게 흔들리는 국면에 다카이치 사네가 집권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것은 뭔가 포퓰리즘적이고 좀 더 극우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평화헌법 얘기했지만은 군국주의적인 태세를 취한다거나 미일 간의 그런 상호 안보를 통해서 뭔가 중국을 불락화시키고 이렇게 뭔가 봉쇄하는 형태의 태평양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카이치 사나이를 만났다는 점 그리고 자민당이라는 것이 그런 굉장히 뭔가 위기의 상황을 한번 지났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대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유심히 관찰하고 세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 저는 근데 NHK하고 그 사전 인터뷰도 진짜 일본 사람들 진짜 집요하더만요. 그 보셨죠? 독도 얘기하는데 일본 그 일본어로 된 그 스크립트? 인터뷰에서는 예, 예. 독도라고 쓰고 예. 가로치고 다케시마로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섬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굳이 해놨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그 분명히 갈등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페이버를 준 인터뷰거든요. 하루 전에. 근데 거기다 괄호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와 이거 참 준비 많이 했구나. 각자 이익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준비를 많이 예, 하고 예.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예전에 누구처럼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와서 네. 다 퍼주고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네. 그런 사례가 없이 네, 외교를 네.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계엄을 하지 않고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그 자리에 난리 사실 났죠. 윤석열 씨가 가 있는 거죠. 난리 났죠. 예. 예. 벌써 다 퍼졌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각자 도생할 시간이 왔습니다. 또 정확하시네요. 네. 아니 여기 조금씩 한 1, 2분 더 하기도 하던데 우리 국 기자님 또 프로의 세계로. 칼같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1일 점주로 네. 편의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진행의 자리 정말 힘든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알바하는 그 여기 고깃집 사장님하고 여기 옷가게 사장님 오셔가지고 오늘 1일 점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또 누렸습니다. 네. 아무튼 매주 수요일 날 네, 기자회견 저희 뵙습니다. 네. 두 분 오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